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유용한 강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 거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쨌든 자산 관리나 부동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쪽이랑 조금 연결시켜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들 분야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도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뭐 공동주택을 구매하거나 혹시라도 이제 설계 같은 것들을 관여하게 되시거나 내지는 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런 기본적인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작업들은 제가 지금부터 한 올해 들어가면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조금씩 계속 발전시키면서 하고 있는 연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도시 분야도 어쨌든 환경 성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설계의 끝단에서 환경 성능을 좋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설계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의 초기 단계나 기획 단계에서 원래 그 건물이 앉혀져 있는 생긴 형상이나 건물이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건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내지는 이제 건물의 주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인 우리가 거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집의 리빙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거실이라고 하면은 주차장 이런 거 빼고 실제로 건축법상에서 생활 이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게 꼭 주거든 사무실이든 어떤 실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실은 항상 2.1m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건축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실들이 어디를 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적인 측면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부분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서울의 도시 구조가 어떻고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용도 지역으로 보면 한 50% 정도가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일반 주거지고 이제 저층 주거지는 그 중에서도 한 35%, 40% 못 미치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여기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도 재건축되지만 저층 주거지도 어떤 형식으로든 앞으로는 다른 형식의 주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아시는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들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밀도라는 게 사실 요새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맥스로 지었을 때가 거의 한 300%거든요. 임대주택까지 다 지어서. 근데 그 300%라는 밀도가 사실 높은 것 같으면서도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시가 사실은 용적률로 따졌을 때 전체 도시의 개발 밀도는 서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주요 간선도로변을 따라서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있고 이 한 골목만 뒤로 가도 강남역 뒷골목만 가도 다 5층이잖아요. 그리고 정북 방향 1조 사선에 의해 가지고 한쪽이 다 깎여 있는 그런 식의 사선형의 건물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높은 것 같지만 서울을 만약에 10층에서 잘라보면은 막상 남아있는 건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7층 높이로 7층, 8층 맥스로 돼가지고 굉장히 좀 통통하게 두껍게 개발된 유럽의 도시들의 밀도가 훨씬 높거든요. 저희들보다. 그래서 꼭 밀도라는 게 높이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기도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도시 구조와 밀도로 건축적 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일형 특성을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가 그거에 따라서 동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이제 공부를 제가 이제 한 건데요. 사실은 조금 개괄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건축법상에서는 아파트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면 인동거리라는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앞동과 뒷동 사이가 남측 동의 높이의 1.5배만큼 뒷동을 떨어뜨려라. 이런 식으로 1.5배 가다가 일자형 아파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2배 가다가 0.75배 가다가
요새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서로 마주보는 대학면이 아닐 때 0.5배까지 그렇게 해서 타워형 아파트들은 서로 0.5만 떨어뜨리면 되게 막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살다 보시면은 타워형 아파트 300%까지 해서 재개발된 아파트 사시다 보면 빚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없어졌다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동거리에 의해 가지고 좀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다는 거는 적정 밀도를 확보를 하면서도 개발 밀도를 확보를 못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적정 밀도를 확보를 하면서도 1층부까지 그러니까 인노거리를 맞춘다고 해서 1층부는 다 채광이 되느냐 겨울에 일조권을 만족시킬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저층부 1층까지 빛이 들어오게 하면서도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렇게 돼서 조금 일조의 옵티마이제이션 된 최적화된 형태를 가지고 그러면 바람길이라던가 풍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의 도시적 특징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일반적인 서구의 계획도시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구의 이 사람들은 뭐 스페인 사람들도 콜로니얼을 굉장히 식민지를 해서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서구의 그 대항해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굉장히 아주 그리드화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어쨌든 도시 그리드의 위계가 우리나라랑은 서울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 그리드는 이제 군대 막사의 그리드에서 나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뉴욕 같은 도시만 해도 이제 세로로 아주 폭이 넓은 도로는 에비뉴고 가로로 가는 건 스트릿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일정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도시 구조가 어떠냐면요. 도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이제 서울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발된 시대 때 이제 아무래도 확장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데는 이제 1960년대부터 확장이 굉장히 컸는데 비교적 도로를 아주 가늘게 조금 만들고 나머지는 큰 블락 안에서 이렇게 나눠 쓰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부동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도에 접하지 않은 맹지의 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도로율이 굉장히 낮은 게 일반적인 다른 도시랑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위계 불균형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에비뉴나 스트릿이 있는 그런 식의 뉴욕 같은 도시는 전반적으로 도시의 위계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거든요. 물론 거기도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잘 살고 아닌 동네도 있긴 하지만 도로의 넓이 자체는 다 똑같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주요한 메인 간선도로가 있고 그 안으로 하나 들어가면은 8m, 그 다음에 6m, 4m로 급격히 낮아지는 25m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균질한 분포가 아니라 굉장히 비균질적인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 까듯이 그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서로 전혀 다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하고 대로와의 위계가 굉장히 크고요. 중간 위계가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블록 단위의 재개발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크게 해가지고 재개발되는 그런 식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면 도로하고 막다른 골목이 굉장히 많고요. 보행 환경이 안 좋죠. 아무래도 보차 혼용 도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강북은 이제 슈퍼블럭 위주로 되어 있고 긴 블럭은 거의 1km가 가까운 블럭도 있고 강북은 이제 조금 전통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소블럭 중심의 필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도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나 이렇게 그런 식의 그 건폐율이 굉장히 낮은 건물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차장과 녹지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녹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이 런던이나 이런 도시들보다 공원의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요. 그 공원이 다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 내에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원이 굉장히 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원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막 한강을 엄청나게 요새는 많이 한강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서울을 와보고 놀랍게도 생각하시는 거는
산이라고 보통들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 얘기는 강이 없는 도시는 없지만 산이 없는 도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관적으로 이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거는 산과 강, 그다음에 건물 그런 것들이 계속 중첩해서 나타나는 어떤 서울의 중첩적 도시 공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인이 유럽 도시나 이런 데들처럼 이렇게 높이를 유럽 도시는 많이 7층에서 쫙 눌러놓고 특히나 이제 중심의 히스토릭 코어 같은 데는 그렇고 외곽으로 나가면 개발되거나 이제 별도의 그렇게 도시 구조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막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의 픽셀 같은 도시처럼 해서 어디는 높고 낮고가 사실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자체는. 예. 그리고 건물 높이 제한이 조금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뭐 마곡 같은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비행 경로 때문에 굉장히 쫙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저기 잠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정동 쪽으로 가면 그쪽도 비행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 있고 용산 쪽도 그 용산 공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도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좀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축법상으로 지금은 이제 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건축법상으로 지금은 합벽 건축이라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합벽 건축을 이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로에 오래된 도시 가면은 건물과 건물이 소유주가 다른 건물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붙어서 지어져 있는데 그거는 아주 과거에는 허용됐던 일제시대 때도 허용됐던 방식이고 명동이나 이런 데들도 아직 그런 흔적들은 계속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환기나 자연 채광의 문제로 인해서 불허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요새는 다시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합벽 건축을 허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토지의 옆집하고 굉장히 사시가 좋으시다면 보통 서울은 20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허가를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정화조 같은 것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주차장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런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시도마다 그 협정 기간이 다른데 어떤 지역은 20년, 어떤 지역은 30년인데 거의 뭐 계속 그건 리뉴얼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합벽 건축도 지금은 허용이 되고 있고 만약 그런 개발에 관심 있으시다면 정북 방향 1조 사선 제한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구조는 동서로 나란히 붙은 대지보다는 남쪽 대지와 북쪽 대지가 결합되는 형식이 용적률을 활용하는 데는 정북 방향 1조 제한을 조금 좀 더 거기서 완화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말고 이제 도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환경 정비법 그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군락을 어떤 식으로든 모여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만든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를 모아서 하는 거고 신통기획은 이제 그거보다는 초기에 서울시가 이제 구청 예산으로는 도시정비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시청 예산으로는 신통기획과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가 처음부터 안을 잡아줘서 어느 정도 한 뭐 두 단계 정도 중상향이 가능한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아니면 한 단계 정도 중상향으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이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높이를 어디까지 올리는 게 뭐 경관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밀도에서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 공공기여는 이게 뭐 여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10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두 단계 상향해서 1000세대까지 가느니 차라리 한 단계만 상향하고 999세대로 해서 공원 안 집어넣고 다른 걸로 공공기여하는 게 유리할까? 막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사업성까지 해주는 게 이제 서울시 신통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이게 저층주거지가 이제 조금 오래된 그림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강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있고 주요 간선도로 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아서 도시의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다니다 보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도시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업무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서울은 여전히 저층 주거지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저층 주거지가 원래는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대부분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사업이고 이거는 일본이 독일의 모델을 보고 일본이
들여오고 이 제도를 다시 그 일본의 모델을 한국이 보고 토지주택 정비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주택지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같았으면은 사대문 바깥에 신당동,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신당동도 새로운 주택지였거든요. 그런 거 개발할 때도 다 토시구획 정리사업이라는 어떤 사업의 정비사업의 형식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의 그 저층주거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저층주거지도 있고 좀 그리드 패턴으로 여기 뭐 군자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그리드 패턴으로 만들어진 저층주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연구원의 맹담희 박사님 연구원을 보면은 저층주거지의 주거지의 28%는 폭 4m 도로와 접하고 심지어 접도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릉 자연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60년대, 80년대는 조금은 더 격자형 주거지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오래된 지도기는 한데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데들이 다 토지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의 지도라서 뭐 뉴타운 사업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때 지도인데 뉴타운 사업으로 됐던 지역도 있다가 또 여기서 상당 많은 부분은 또 해제가 되고 막 이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개발될 때는 단독 주거지로 개발이 되었다가 1980년대, 90년대에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확폭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기에 다시 그냥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밀도만 단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거기가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기고 일조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박원순 시장 말에 서울에 거의 한 400 정도의 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해제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맨날 홀드되다가 다시 또 요새 신통기획을 막 굉장히 많이 지금 서울시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새는 또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신통기획 지금 착공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노량진도 생기고 있고. 자, 그래서 밀도와 유형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모두 높은 유형도 있고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도 높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말로 써놓으니까 좀 그러신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한 유형은 어떤 거냐면 아파트라고 생각하면은 건폐율도 굉장히 낮고 용적률이 높은 유형이라고.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용적률 건폐율 30% 넘어가는 게 거의 없고 20몇 해봤자 20몇 프로 아니면 뭐 17% 정도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타워형으로 만든다면. 근데 이제 요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세로축이 용적률이고 가로축이 건폐율입니다. 그러면 건폐율이란 건 땅을 100%다 건물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맥스가 보통 한 80% 가는데 저희도 옛날에는 이 종세분화가 있기 전에는 심지어 그 뭐 목동이나 이런 데들 옛날 주택지를 가보면 한 90% 되는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주차장 규정도 없었고 그때 정말 대지경계에 거의 한 50cm 띄워놓고 다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용적률 또한 뭐 지금 보시면 450까지 가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유럽에 보통 이 네덜란드에서 있는 저기 이런 그 항만 도시들이 이제 도심의 일부분들이 항구가 위치가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 항만 지역을 이제 개발한 유형들이거든요. 용적률이 450% 정도 가는데 전체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만 건물의 깊이가 우리보다 좀 더 깊고 그러니까 좀 뚱뚱한 거죠, 그죠? 건물에 우리는 아파트가 한 11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실 끝단에서부터 저쪽 주방 쪽 있는데 끝단까지가 좀 더 깊고 그런데 얘네들은 한 뭐 8층 정도 높이에서 밀도를 꽉 채워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개발 밀도가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이쪽 끝단에 오면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여기 분당 여러분이 아실 만한 동탄이나 분당의 마을들이 보면은 다 이제 200% 언저리에서 200% 내외에서 개발됐는데 이 건폐율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다 이내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밀도가 높으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타워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개발을 하고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고 또 그게 상품성이 좋아요, 한국에서는. 익숙한 유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평면을 계속 옆으로 확장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생긴 거고요. 유럽은 이제 퍼리미터 블럭 하우징이라 그래서 아주 도시적 전통에서 어쨌든
뭐냐면 도로의 폭에 한 1.2배 올릴 거냐, 1.5배 올릴 거냐, 이거를 가지고 오랜 유럽의 도시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규정이거든요. 도로 폭대 뭐 얼마로.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뭐 경사는 다 다르지만 대략 1억 정도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나 도시 블럭의 크기도 굉장히 다른 게 저희는 이제 강남 도시 블럭이 한 500m 정도 그리드가 일반적으로 해서 슈퍼블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이게 800m 가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해외에 우리가 굉장히 단지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100m 바이 100m 그리드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 아까 나왔던 아까 그 사진에서 제 오른쪽 위에 끝단의 것들이 보시면은 블락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대단지고 블락도 굉장히 크고 뭔가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인 안에서 이제 단지 간에 조금 그 영역성이 굉장히 강한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보여지는 데들이 사실은 용적률이 막 400%가 넘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 밀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높이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평면도 이거에 맞게 굉장히 좀 깊게 개발되기도 하고 복층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주거가 설계사보다는 건설사 위주로 개발된 주거다 보니까 같은 방식을 굉장히 비슷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방식으로만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막 용적률 300을 하겠다고 다 50층 올리고 막 압구정 같으면 70층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비 많이 나가는 구조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서울에 이제 아까 토지구역 정리사회에서 만들어진 은평구의 역천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큰 도로 한 25m 되는 도로 옆으로는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문제는 뭐냐면 요 도시 블락에 있으면 저희가 사실은 일본에서 시스템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하나의 블락에 이게 지금 5개의 필지가 이렇게 쭉 혀로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필지는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동네 가면은 가장 안에 있는 필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아닌 동네는 이제 사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땅을 밟고 내가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그런 데다가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땅을 앞집이랑 얘기하고 땅을 더 사던가 막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요 사진을 보면 사실 강남도 이렇습니다. 서초동이나 저 방배동 들어가도 이쪽 안쪽현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막 4m도 안 되는 뭐 강북의 구릉지는 막 1.5m인 도로도 상당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본 그림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변에 그냥 개발업자들이 조금씩 사들여가지고 개발한 지역들이 어디 있나를 본 겁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블락 전체를 왜냐면 땅을 다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단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개발을 해서 이제 나홀로 아파트 형식으로 좀 개발된 필지들이 좀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럭 단위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옛날 기준입니다. 어쨌든 한 1.5배 정도 모든 거를 완화시켜서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무조건 7층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였냐면은 우리는 7층으로 안 된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7층이면서 조금 매스가 뚱뚱해지면서 건설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100세대 이상이면 굉장히 사업성이 나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1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지하를 2개 파면 또 사업성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하를 1층 파고 100세대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주차 대수 확보되고 하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뭐 강동구나 이런 데들 영등포들도 기존에 3층이나 5층짜리 옛날 오래된 연립주택 같으면은 사실은 과거에 초창기에 이거 개발했던 데들은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본인 돈 한 뭐 5천만 원 이하만 내면은 본인이 살았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데를 받으셔가지고 그냥 계속 사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그맣지만 블락 단위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그리고 공사기간도 한 14개월 정도면 길게 잡아봤자
1년 반이면 끝나니까 재정착률도 좋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담금이라는 게 본인이 늘어난 면적 생각하면 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용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이게 또 시장에서는 원체 또 다른 정책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했던 거는 기존의 필지 구조에서 새롭게 개발할 때 7층짜리 매스를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정보방역 일종세선 제한 안 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가로에서 얼마만큼 이격시켜야 됐을 때가 필요한가.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를 해보니까 뭐 요 정도 되더라라는 거고, 그거에 기준으로 맞춰서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도시 구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빛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북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정북 방향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일조권 기준에서 인동 간격을 그냥 기계적으로 1.5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층까지도 동지시에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제가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 그러니까 이 성능 기준도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동지시에 빛이 다 들어오게 하던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인동거리를 해라.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편하니까 계속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동은 일조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이 연속으로 빛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해도 되니까 합쳐서 누적으로 4시간 해도 되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고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 에코틱으로 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일조권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내 거실 창문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방은 주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쪽 우리 보통 아파트 주향은 거실이 리빙룸이 바라보는 데니까 주로 남향 아니면 동향이겠죠. 아니면 남서향 뭐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일조권은 그 창문에 100% 빛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창문에 50%의 빛이 일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 내로 일조권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창문의 중심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에 빛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창문에 빛이 들어온 시간을 했는데 이 50%라는 라인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로선이 아까 말한 시간대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북쪽에 있는 집이 남쪽에 있는 집의 마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아까 말한 1층까지도 일치권이 되느냐. 요거는 지금 2시간 일조 기준으로 해서 기준 1은 2시간, 연속 2시간, 기준 2는 누적 2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양집이 되게 좋기는 한데요. 남양집은 많이 떨어져 있어야지 1층까지 그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집을 사실 거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셔야지 막 그런 거고, 동향이랑 서향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면 0.7배만 떨어지면 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겨울에 2.5시간밖에 빛이 안 들어오는 향이기 때문에 서로 좀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게 그 시간을 더 멀리 떨어뜨린다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장 유리한 향은 뭐냐면 사실은 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30도와 마이너스 60도 컨비네이션, 내지는 왜냐면 이렇게 격자형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지는 뭐 40도와 마이너스 45도, 60도와 마이너스 30도의 컨비네이션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같이 공동주택이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무난한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저희가 재건축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남향 일자형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다 각도 틀어가지고 V자형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서울의 도시 그리드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0도 그리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30도 정도로 돌아간 그리드. 그러니까 30도라는 건 결국 뭐 어느 쪽에 30도든 간에 마이너스 30이든 플러스 30이든 이 왼쪽 두 개의 유형이 서울 그리드 유형 중에 그 저층 주거지가 많은 것들 토지 집적도가 아주 높은 지역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 알게 되어 있고요. 제가 뭐 대충만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만큼 이격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집은 빛이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내 건물의 형태 때문에 내 건물에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음자 배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럴 때는 요쪽 그러니까
요 바 같으면은 요 남쪽으로 빛이 들어오고 남쪽으로 이제 거실이 있고 동쪽에 거실이 있고 또 동쪽에 거실이 있는데 요 거실 같으면은 요 밑에 있는 메스에 의해 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림자가 생기니까 요런 데는 이렇게 메스를 없게 이렇게 튀어줘야 됩니다. 요런 데도 이 남쪽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코너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좀 튀어줘야지 뒤에 건물에 빛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한 뭐 15m 정도 아예 그냥 한 세대들을 날려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까 1.8배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코너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어가지고 이 끝에서의 높이를 그래서 1층, 2층, 5층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1.8배가 또 확보가 되니까 예, 전체적인 도시 그리드에서의 이격거리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코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라로 칠해진 부분이 없어지면 나라를 메스를 빼버린다면 이 뒤에 빨간색 부분에 일조 만족 못하는 게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제 모든 집이 1층까지 빛이 다 어쨌든 적어도 저거만큼은 일조권 확보할 수 있게 뭐 그런 거고요. 사실 이런 유형이 가지고 이제 제가 해봤던 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곡동의 그리드였는데 사실 그 그리드가 일본에서 가져온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길이로는 한 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도시적 주거의 유형으로 굉장히 전통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50m에 150 정도의 가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7층짜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용적이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0도 90도 컨비네이션이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내 건물이 뒤에 있는 블락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은 북쪽으로 있는 메스는 이렇게 동서로 길게 간 메스는 뒤 그리드에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뒷 그리드도 똑같이 이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층 정도로 높이를 하고요. 대신 남북으로 가는 메스들은 높아져도 뒤에 영향을 별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마디 같은 지점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 정도는 이제 여유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200% 확보할 때, 300%할 때 저거 가지고 높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해보니까 이거 11m 이제 이거 두께를 두껍게 하면은 확실히 더 높아지는데 뭐 300% 이상도 훨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당시로는 이제 하나하나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정 지점을 찍어가지고 거기 1층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래 평면 형태는 사실 똑같거든요. 이 왼쪽 A타입하고 B타입으로. 근데 이제 높이랑 매스 정도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가로로 붙은 것 또 세로로 생긴 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만든 것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결국은 적정한 크기의 외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도시에서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세대 나가고 밀집 지역이 어려운 거는 건물은 꽉꽉 차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공간이 집적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제 스케일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 형태 구성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A 지점에 기준 1과 2로 했을 때 1층 부분에 몇 시간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뭐 3시간 겨울에 동지에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검증이 이제 끝난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야드들이 보통 어쨌든 외부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다음에 도시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될 수가 있겠다. 공간의 외부 공간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블럭 단위에서 그래서 이게 블럭 단위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조금 격자형 가로 구조에서는 여러 블럭을 한꺼번에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굳이 기존의 그런 식의 방법 아니어도 인동거리 기계적으로 안 하는 방법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밀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방위각 60도하고 마이너스 60, 30도의 콤비네이션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유럽에서 개발되는 형식의 옛날에는 유럽도 완전 닫힌형의 코트야드가 많았는데 그것도 여전히 모서리에 있는 세대의 문제나 환기 문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열려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이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기존에는 내가 뭐 1.8배 떨어뜨리고 1.5배 떨어뜨리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조금 알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알게 된 룰을 가지고 이격시키고 자가음영을 삭제하고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겠다. 그래서 태양 벡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매스에서 아까 원하는 특정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반드시 요 집에 내가 원하는 타겟이 하는 집에 빛이 들어오려면은 앞에 있는 매스가 얼마만큼 깎여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했는데 이것도 약간 하면서 어떻게 깎는 게 그리고 어떤 시간대를 타겟으로 하는 게 가장 밀도를 확보하기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도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얻어가지고 각각의 방위각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시간대를 연속 2시간이면 되니까 연속 2시간을 왜냐면 누적 4시간은 사실은 이걸 뭐 어떻게 룰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연속 2시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거기를 따라서 이 방위각에서는 이 시간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모든 향을 다 하는 건 집의 모든 면을 다 일조를 맞출 수는 없고 거실이 있는 주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뭔가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로직을 얘기하는 어떤 다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 생성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일종의 파라메트릭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2번에 있는 그림처럼 매스를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되면은 얘가 어느 방향이 주향인지 다 파악하고 내 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건물까지 길이 뭐 이런 것들 내 건물이 뒤에 건물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 너는 이렇게 잘려야지 된다라는 거 그게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생성하고 나서 얘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지금 여기 스케일바를 제가 안 넣었는데 칼라 스케일을 안 넣었는데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건 다 2시간 이상 확보된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서 이런 걸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주얼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레이디버그나 허니비 뭐 이런 거 가지고 라이노 이런 거 써가지고 갈라파고스 뭐 이런 거 써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궁금하니까 제가 그래서 군집의 형태일 때는 어떤가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도시 블락하고 유럽의 도시처럼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조금 타워 형태도 있고 9개 정도 블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이런 게 계속 연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1개 블락, 4개 블락, 9개 블락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생성을 해본 거고 이것도 이제 용적률을 굉장히 FL이라고 알려쓴 건데 이거를 정말 매스를 조금만 뚱뚱하게 만들면 용적률가 500% 이상까지 가는 뭐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화 설계랑 조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뭘 또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도시 열섬도 요새 굉장히 건축에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힐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굉장히 여름에 아무래도 저희 포장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굉장히 더운 도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너무 높아지는 현상 내지는 밀도가 낮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중소도시보다 굉장히 높은 현상이 이제 도심 열섬의 현상인데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의 색깔이 어떠느냐도 영향을 미치고 바닥 페이빙이 아스팔트냐, 녹지가 많느냐, 그 다음에 건물의 밀집도가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실 같은 이렇게 실외기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낸 열도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쨌든 바람길이 확보가 되어야지 도심 열섬 현상의 문제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섬이 생기면은 온도가 높아서 냉방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도 문제고 외부에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기 오염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안 좋은 공기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열대야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에 요것도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면 30년 동안에 서울에 이제 모든 기상 데이터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요 윈드로즈 맵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안 만들고 어떻게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해외 그 클라우드 베이스의 심스케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쓴 건데요. 거기 있는 서울 데이터를 쓰려고 했는데 봤더니 정말 서울 데이터하고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1시간 평균 풍속으로 봤을 때 요거는 지금 방이동을 모델링 한 거거든요. 송파구 방이동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윈드로즈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크게 써여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바람의 방향을 보는 거고요. 풍속이고 요거는 이제 1시간 평균 풍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겨울에는 뭐 북도풍, 여름에는 남서풍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좀 다릅니다. 그거하고.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연중에 제일 많이 부는 데는 요 방향이었고요. 네, 여름에서 제일 많은 거는 ENE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서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들은 이제 어쨌든 환기성 등에 굉장히 외부 환기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높다는 건 결국 외부 온도가 1도 높아지면은 우리가 안에서 냉방 에너지 쓰는 것들이 엄청나게 그 1도 차이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니까 외부에서의 바람길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높이가 다 똑같은 애들이 같은 형식으로 밀집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체가 생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학교가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누군가가 건물을 모아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변이 다 파랗게 변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사실은 빛보다는 훨씬 더 시뮬레이션 하기가 어렵고 유체역학이니까 유동적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낮은 건물이 있는데 높은 건물 하나 들어가면 일조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바람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게 하나 들어가면 압력이 생겨가지고요. 주변으로. 이 주변이 압력 부하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건물을 어떤 식으로 이역을 시켜야 진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적정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 그걸 3m부터 15m까지 좀 해봐서 좀 적정한 걸 좀 찾아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만든 아까 유형에서 그러면은 메인 풍향이 주로 바람이 들어오는 주풍향에서의 코너 부분이 코너가 어떤 식으로 트여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봤더니 그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코너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트여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몇 개 층 뚫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뭐 이런 것도 보니까 많이 뚫는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개 층 정도 뚫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 알고 그다음에 배치도 이거를 그냥 일직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스태거드라 그래가지고 엇갈려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을 어떤 부분은 높이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높이고 그다음에 저층부를 오프닝을 만들고 해서 그 결과들이 풍속비가 더 좋아지는 거 원래 들어왔던 풍속이 과가 여기 평균 풍속과의 어떤 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풍향에서의 유입구 부분이 일단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 조절이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데 어쨌든 연구 결과적으로는 풍속비가 한 요 정도 달성이 돼가지고 그거는 탑상형 아파트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길게 생겼다고 해서 굳이 꼭 그렇게 그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환기가 기류가 정체되고 이건 아닐 수 있다. 조금만 더 세심한 설계를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밀도의 문제가 꼭 높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밀도 개발 가능하면서도 1층까지도 빛이 다 들어오게 하면서도 그리고 바람길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평균 층수나 뭐 혼합 밀도 이런 개념들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